한국군과 연합훈련이라니 배울 게 뭐가 있겠냐던 20년 경력의 미 해군 특수부대 베테랑들이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들조차 경악해하고 말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세계 최고라 불리던 미군을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인지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서 국제연합훈련 조정관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저는 제임스 카터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 안에는 늘 불타오르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미국 중서부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제 꿈은 그곳을 훨씬 넘어선 세계를 향하고 있었죠. 부모님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교육과 가르침은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정직과 성실을 중요시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세상 이야기를 전해주시던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귀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자상했지만 동시에 냉철한 지혜를 갖고 계셨어요. 제가 넘어질 때마다 제임스, 실패는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라고 속삭여주시던 그 말씀이 제 삶의 이정표가 되었죠. 제 성격은 아마 그 두 분의 영향을 고루 받은 것 같아요. 타인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결정하곤 하죠. 저는 감정적으로 강하면서도 이성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을 때가 많은데 아마도 그것은 제가 겪어온 많은 경험들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학창 시절부터 저는 항상 리더 역할을 맡곤 했어요.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스포츠 경기에 나갈 때 저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방향을 잡아가는 역할을 맡았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이끄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대학에 진학하면서 저는 군인의 길을 선택했어요. 단순히 모험을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진 성격과 리더십이 최대한 잘 발휘될 수 있는 곳은 바로 군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합중국 군대에서 제 몸과 마음을 극한까지 밀어붙이며 제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네이비실 훈련은 상상 이상의 고난이었지만 제게는 그것이 곧 삶의 활력이었어요.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새벽 바닷속에서 수백 번의 잠수 훈련을 반복하던 날들, 끝이 보이지 않는 체력 훈련에서 흘린 땀방울들은 저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죠. 이렇게 성장하는 동안 저는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미군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최첨단 기술과 철저한 훈련,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자부심은 가끔 제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것 같아요. 특히 아시아의 군대와 군인들에 대해서는 무의식적으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얼마 전 저는 국제훈련에서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할 기회가 있었어요. 상부에서 한국과의 훈련은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장교들 중 지원을 받아서 접수를 한다는 공고가 뜨더군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섰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한국에 놀러 간다는 생각으로 지원하는 거겠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군대에서는 장교들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데 사실 그 중에서 그냥 예산을 써버리기 위한 외유성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거든요. 저는 당연히 한국군에서 배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 보니 이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그램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죠. 대위로 진급한 저는 국제연합훈련 조정관이라는 직책을 맡게 되었어요.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 속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이 제겐 무척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입대 후 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겸손하면서도 강인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하곤 했는데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직책이 저에게 주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소위 말하는 공부머리는 없는 것 같아요. 국제연합훈련 조정관을 맡은 후 다양한 군사적 이론과 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저는 최근 뒤늦게 대학원에 들어가 군사학과에서 국방정책 및 전략 Defense Policy and Strategy를 연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게는 이 길이 생각보다 험난하게 느껴져요. 머릿속에 들어온 정보들이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리지 않을 때가 많더군요. 학문의 세계는 마치 무성한 숲과 같아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늘 조심스럽고 어렵게 느껴지곤 했어요. 그러던 차에 저는 얼마 전 상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지원을 받아서 접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미일 연합훈련에 참여하라는 명령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실망으로 가득 찼어요. 한국이라니?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은 매번 북한에게 당하기나 하는 그런 나약한 군대에서 내가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지금껏 세계 여러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을 쌓아왔어요. 중동과 아프리카는 언제나 역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득했어요. 그곳에서는 매 순간이 생존과 도전의 연속이었고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 자신을 단련해 왔어요. 그곳의 척박한 환경과 치열한 군사적 상황 속에서 저는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배워왔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발령 소식을 전해준 저의 직속 상관 리처드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그 말은 마치 의미심장한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위로의 말로만 들렸어요. 상부는 단지 내가 불평하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죠. 저는 결국 명령에 따라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떠나기 전 이전에 한국에 갔다 와본 동료들도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지도 몰라.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로운 곳이야. 라고요. 그들의 말이 전혀 이해되지 않았던 저는 그들이 저의 처지를 놀리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받아들였죠.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을 때까지도 제 마음은 무겁고 어지러웠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저는 곧 한국 특수전사령부의 UDT와 CL 그리고 해병 수색대와의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저는 솔직히 아무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들의 훈련은 우리가 하는 것에 비하면 병아리 수준이겠지라는 생각이었죠. 훈련 첫날은 한국 육군과의 연합작전 수행이었어요. 저는 제 예상과 달리 훈련장의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어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훈련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한국 육군 부대원들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단련된 숙련미가 느껴졌어요. 그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완벽하게 소화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훈련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놀라게 되었어요. 한국 육군 부대원들의 체력은 저의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들은 미군에 비해서 2배 이상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로도 거친 산악지형을 자유자재로 뛰어넘으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 모습은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듯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의 팀워크였어요. 한 명이 힘들어 보이면 나머지 팀원들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들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자연스러웠고 작은 실수 하나조차 허용하지 않는 치밀함이 있었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운 저의 머릿속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아시아의 군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인하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최고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과 아시아의 군사 문화는 분명 다르지만 그 차이는 곧 서로가 서로를 통하여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 기간에 최대한 집중해서 한국 및 일본군과의 훈련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다음 날 저희 부대는 일본의 특수부대와 연합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어요. 어제 한국 육군부대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터라 일본 특수부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있었죠. 일본은 기술적으로 매우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부대 역시 고도로 정밀하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이번에는 일반 육군이 아닌 특수정찰부대 SRU와 해상침투부대 SBU와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흥분까지 느껴졌죠. 훈련 첫날 일본 특수부대원들이 등장했어요. 그들의 유니폼은 깔끔하고 세련되었고 장비는 최신 기술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어제 본 한국 육군의 장비에 비하면 하늘과 땅 정도의 차이가 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첫인상은 제게 기대만큼 강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디선가 미세한 어색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막연히 이상한데? 왜 이렇게 어설프지? 뭔가 준비가 덜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훈련이 시작되고 저는 점점 더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일본 특수부대원들은 기술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에서 어딘가 부족함이 보였어요. 단체 행동에서 팀워크가 계속 어긋나는 모습이 보였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도 매끄럽지 않았어요. 그들의 동작은 마치 기계처럼 정형화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 살아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훈련 도중 일본 특수부대를 지휘하는 장교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자신들의 방식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는 우리는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모든 것이 정밀하고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예측 가능함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더 많으니까요.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 특수부대와의 훈련이 끝난 뒤 저는 한국 특수부대원들과의 훈련을 떠올리며 그 차이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었어요. 한국 육군은 단순히 기술이나 체력뿐만 아니라 강인한 정신력과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훈련 방식의 차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민족성이나 문화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은 제게 나름의 깨달음을 안겨줬어요. 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발달된 장비나 기술로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강함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정신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며칠 뒤 저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체력 시험 과정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른 아침 안개가 옅게 깔린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묘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했어요. 일전에 한국 육군 부대원들의 강인함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특수부대는 더 훌륭하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첫 번째로 관찰한 시험은 무장구보였어요. 지원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험난한 산길을 달려야 했어요. 시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지원자들은 마치 질주하는 사자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출발했어요. 그들의 발걸음은 땅을 단단히 디디며 균형 잡힌 리듬을 만들어냈고 숨소리는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이렇게나 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도 이렇게 가볍게 뛸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한국군이 착용하는 장비는 미군에 비해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미군에 비해서 체격도 작은 한국인이 이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더군요. 중간 지점에서 한 지원자가 발목을 살짝 접질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눈가를 적셨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끝까지 같은 속도를 유지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투지가 공존하는 듯한 강렬한 표정이 엿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저 열정이야말로 한국 특수부대를 이끄는 원동력이겠지요 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승점을 통과했고 그 순간 그의 동료들이 열렬한 박수를 보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수영장에서 진행된 수중 체력 테스트였어요. 지원자들은 역시 미군이나 일본군에 비해서 무거운 장비를 착용한 채로 일정 거리를 헤엄쳐 나갔어요. 물속에서의 그들은 마치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몇몇 지원자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그중 한 지원자는 숨을 고르며 잠깐 멈추는 듯 하더군요. 저는 저 지원자가 이제 포기를 선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미군 내에 수많은 체력 테스트를 받아왔고 다른 대원들의 테스트를 관찰할 기회가 무수히 많았는데 저 정도 상태라면 반드시 포기를 할 정도의 상태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지원자는 제 예상과 달리 이내 스스로를 다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의 동작은 점점 느려졌지만 그 눈빛은 단단하게 빛났어요. 그는 결국 주어진 시간을 넘기지 않고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어요. 그가 물에서 나왔을 때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희한하네.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 체력 시험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이 가진 열정과 투지에 대한 경외감마저 들었어요. 살짝 무서웠다고 해야 하나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열정은 단순히 체력을 시험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초월하려는 담대한 도전처럼 느껴졌거든요. 며칠 뒤 저는 훈련 일정상 일본의 오키나와로 가게 되었어요. 일전에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저는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들더군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훈련을 지켜본 직후였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며 보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일본 특수부대 지원자들도 비슷한 열정과 실력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갔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산악 구보였어요. 지원자들은 가파른 산길을 오르내리며 지구력을 테스트받았어요. 하지만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낙오자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땀을 줄줄 흘리며 힘겹게 발걸음을 떼었지만 중간 지점도 도달하지 못한 채 멈춰서는 이들이 많았어요. 한 지원자는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고 결국 포기하겠다고 열심히 손을 흔들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한계 상황에서 우는 지원자들도 10명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치 보란 듯이 주저앉아서 훌쩍거리는 지원자도 있더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20년 이상 군에서 근무하면서 훈련이나 테스트 도중에 우는 군인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 명이 포기하자 다른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포기자가 나오면 나머지 지원자들이 그를 격려하거나 다시 일으켜 세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반대였어요. 한 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자 주변의 지원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하나둘씩 포기자가 속출했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이건 정말 사람으로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결국 절반 이상의 지원자들이 훈련을 완주하지 못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이 보여준 열정과 정신력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훈련에서 한 지원자가 뒤처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의 옆에 있던 동료가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만 더 힘내자! 라고 말했고 그 말에 힘을 얻은 지원자는 이를 악물고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둘은 함께 정상에 도달하더군요. 수중 훈련에서도 이런 모습은 흔히 볼 수 있었어요. 한 지원자가 체력 소진으로 인해 잠시 멈칫했을 때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거친 물살을 가르며 즉시 그의 옆으로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으며 할 수 있다고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더군요. 그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결국 그 지원자는 다시 힘을 내어 끝까지 테스트를 마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동료들과의 유대감은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 한눈에도 느껴졌어요.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히 훈련의 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가진 정신력과 동료애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어요. 그들은 다른 젊은이들을 자신을 가로막는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피를 나눈 형제처럼 서로를 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진정한 강함은 신체적인 능력을 넘어 정신력과 팀워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물속에서의 체력 테스트였어요. 일본 지원자들은 일정 거리를 헤엄치고 물속에서 생존 기술을 보여주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작부터 그들의 움직임은 불안정했어요. 수영 실력이 뛰어난 이들이 드물었고 몇몇은 물속에서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리는 모습이었어요. 한 지원자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물 밖으로 나오더니 또 주저앉아서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일본 지원자들은 왠지 적응력이나 강인함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건 무언가 정신적인 부분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수부대 지원자들답게 겉으로 보기엔 다들 체격도 건장하고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중 한 지원자는 훈련 중간에 갑자기 장비를 벗어던지고 뛰쳐나갔어요. 그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외쳤어요. 그 장면은 훈련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한 지도관이 어린아이 달래듯이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끝내 훈련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건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력의 차이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지원자들 사이에서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경쟁률이 낮아진 결과로 나타난 부정적인 영향 중 하나라고 느껴졌어요. 강인한 정신력과 도전 정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체격과 기술이 있더라도 특수부대의 일원이 되기에는 부족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다시 곱씹으며 한국과 일본 특수부대 지원자들 사이의 차이를 생각해 보았어요. 제 생각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은 단순히 강한 체력과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열정과 단합력,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력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일본의 지원자들은 형식적인 훈련에는 익숙했지만 실전에서 요구되는 응용력이나 적응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같은 아시아 국가의 젊은이들인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맴돌았어요. 아무래도 저는 머리를 쓰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서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얼마 뒤 저의 의문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후 친분을 맺은 한 장교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는 한국 젊은이들의 특수부대 지원율이 항상 10대 1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죠.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너무나 엄청난 비율이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상황이며 미국만 보더라도 특수부대의 지원율이 3대 1을 넘는 경우가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해병 수색대의 지원율이 18대 1이라는 사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지원율이 30대 1에 달했다고 하더군요. 이어서 그는 요즘은 지원율이 예전보다 많이 낮아진 편입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를 한 명만 낳다 보니 부모님들이 자녀가 위험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꺼려 하시죠. 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말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수부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은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해주었어요. 그 순간 며칠 전에 보았던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오버랩되었어요. 아무리 열악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긴 그 눈빛들이 말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단지 지원자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지원한 지원자들 모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지원자가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주변의 동료들이 모두 나서서 도와주고 함께 힘을 나누는 모습들이 정말 많이 목격되었거든요. 이처럼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열정과 결단력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는 개인으로서 군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크지만 한국 젊은이들은 개인의 영광보다는 팀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초월하여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었으며 바로 그것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 큰 감동을 받은 저는 일본 젊은이들의 특수부대 지원율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한국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일본의 특수부대 지원율은 많을 때조차 2대1에 불과하고 지원자가 미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두 나라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두 나라의 문화와 민족성에서 비롯된 깊은 차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일본의 경우 안정적인 사회 구조와 개인의 안락함을 중시하는 문화가 특수부대 지원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런 안정에 대한 추구는 필연적으로 도전 정신을 약화시키고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서의 경험을 곰곰이 되돌아보았어요. 한국 특수부대 지원자들의 강렬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일본 특수부대에서 느꼈던 나약함은 저에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이 두 나라의 극명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무릎을 탁 쳤어요. 이 문제를 학위 논문 주제로 선정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저는 당장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문서를 열었어요. 그리고 타자를 쳤죠. 제목은 특수부대 경쟁률이 부대 성과 및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일본의 사례 분석이었어요. 연구를 통하여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며 저는 한국 특수부대의 지원율과 높은 경쟁률이 그들의 부대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어요. 그 결과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단순히 지원자가 많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한 사회의 젊은이들이 특수부대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지는 그 사회가 가진 역동성과 발전 가능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부대의 성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특수부대 지원율과 부대의 성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국 사회는 너무나 건강한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제707 특수임무단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이 부대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예 특수부대로 1974년 창설 이후 국내외에서 다양한 고위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명성을 얻은 부대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엄격한 선발 과정과 높은 경쟁률이 있었어요. 더 인상적인 것은 이런 경쟁률은 단순히 우수한 인재를 걸러내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이러한 경쟁률을 돌파하고 입대한 부대원들이 자신의 역할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게 하는 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또 한국특수전사령부의 선발 과정도 대표적인 사례죠. 이곳에서는 지원 자격과 검증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며 다양한 특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배양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체력이나 기술만으로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들의 정신력과 헌신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자들은 애시당초 자기만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은 지원 전부터 팀을 위한 헌신이라는 덕목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슴 깊이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강한 동기가 되어 오히려 특수부대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솔직히 미국에서 나고 자란 제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젊은이들의 정신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라면 도저히 그런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 역시 네이비실에 지원할 때 저 자신의 체력이나 정신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나는 잘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만 잘해서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지. 내가 팀의 일원으로서 팀과 함께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거든요. 반면 일본 자위대의 경우 일반군은 물론 특수부대 지원율이 낮아지면서 경쟁이 느슨해지고 이는 곧 부대의 정신력과 단합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것은 결국 부대 성과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 예로 지난 2020년에 일본 자위대의 특수작전부대가 국제연합훈련에서 미군과 협력작전을 수행하던 중 예측하지 못한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작전이 실패로 끝난 사례가 있었어요. 당시 일본 부대는 험준한 지형에서 기동작전을 펼쳐야 했지만 체력 부족과 불완전한 팀워크로 인해 목표 지점에 제 시간에 도달하지 못했죠. 이러한 사례들은 일본의 특수부대가 지원율 저하로 인해 경쟁이 약화되고 이로 인해 부대원들의 역량과 단합력이 저하되고 있음을 보여줬어요. 이 역시 한 나라에서 그 나라 젊은이들의 지원자의 숫자가 부대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국 젊은이들의 우수성에 대해 깊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군사적 기술 이상의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 젊은이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나라를 위한 사명감은 명확한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지금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한 앞으로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가리라는 확신까지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하며 저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앞으로도 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위대한 여정이 될 것임을 확신해요.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느끼게 해준 한국에 대해 깊이 감사하며 특히 한국 젊은이들의 건투를 빌며 이 사연을 마칩니다. 학문적으로 우수한 대학들이 모여있는 그룹 미국 동부의 아이비 리그. 프린스턴 대학 캠퍼스에서 한국 출신 라이언 씨와 중국인 왕주한 씨가 대립하며 언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윽고 캠퍼스에 수많은 인종과 다양한 해외 각국의 학생들이 주위를 둘러싸 두 국가 간의 대립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게 되는데요.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의 대립 끝에 알게 된 진실에 믿기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박수치며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프린스턴 캠퍼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에 살고 있는 마이클 스펜서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비 리그에서 문화 인류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최근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게는 대만에서 유학 온 여자친구가 있는데 요즘 그녀가 박사 학위 받는 것을 포기하고 대만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자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최근 들어 중국이 대만을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은 원래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만을 흡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과 군 당국은 최근 중국군이 수상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년 내에 대만을 군사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를 쏟아내는 중이었고 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할 것을 인민해방군에 지시했다는 정보를 발표하기도 했더군요. 저는 우울해하는 여자친구가 얼른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위로해야겠다는 생각에 프린스턴 캠퍼스에서 따뜻한 커피를 주며 여자친구를 달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미국과 중국은 원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니 실제보다 과장된 뉴스들이 발표된 것일 거야. 사실 저는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북격을 실추시키면서까지 중국이 과연 대만을 침공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자친구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중국은 원래 남의 눈치를 보지 않는 아나무인 국가라면서 욕심나는 것이 있으면 체면이고 뭐고 무조건 갖고 보는 것이 그들의 습성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홍콩을 예로 들더군요. 홍콩은 여러 역사적 이유로 인해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국의 시료 지배를 받다가 다시 중국에 반환된 지역인 만큼 중국 본토와 사상과 가치관이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많은 홍콩인들이 탄압을 당하고 있다고요. 실제로 시진핑과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홍콩의 작가나 언론인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중국 경찰에게 잡혀갔던 것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등에 소름이 쫙 돋았죠. 그런 일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대만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자유로운 국가인데 그런 국가에서 살다가 타의에 의해 하루아침에 중국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 두렵다고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야유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깜짝 놀란 저와 여자친구가 소리의 출처를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이내 멀지 않은 곳에 앉아있는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희에게 야유를 보내는 그 중국인들을 향해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그 무리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선명하게 비웃음을 흘리며 저희에게 다가오더군요. 그가 저희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자 여자친구는 저를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그는 왕쥐안이라는 이름의 중국인으로 여자친구와 같이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를 준비 중인 학생이라고 했죠. 아니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네. 너희 대만인 족속들은 미국인한테 고자질하는 게 특기야? 아니 왜 중국하고 대만 문제를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고 난리야? 아, 알겠다. 이제 보니 너희 대만은 미국 없인 아무것도 못하는 열등한 국가지? 너네가 그렇게 모지리처럼 구니까 우리 중국한테 안 되는 거야. 알겠니? 저는 그 모욕적인 언사에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금 말 다 했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왕쥐안은 오지랖 넓은 미국인은 중국 문제에서 빠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미국도 중국한테 혼쭐이 날 거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미국에게도 막 들이댈 줄을 몰랐기에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1년에 국방비에만 1,000조를 써서 천조국이라고 불리는 것은 아냐며 뭘 좀 제대로 알고 떠들라고 했죠. 그러자 왕쥐안은 낄낄거리고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인들은 아직도 옛날의 영광에 취해 있다니까? 너야말로 최근에 영국 BBC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으니 미국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뉴스가 나온 것은 알고 떠드는 거냐? 그리고 우리 시진핑 주석께서는 얼마 전에 우리 중국은 2049년까지 그 어느 국가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전 세계에 선포하셨어. 즉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대국이 되는 것도 머지 않았다는 말이야. 알겠니? 그렇게 왕쥐안이 큰 소리를 땅땅 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 왕쥐안의 머리 위로 차가운 물을 부어버리더군요. 그와 동시에 이렇게 통쾌한 일을 저지른 우리의 영웅이 등장했죠. 그는 언뜻 보면 왕쥐안과 같은 동양인처럼 보였지만 중국인이라기엔 지나치게 깨끗하고 멀끔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어요. 저는 한눈에 그가 중국인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역시 제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왕쥐안이 물을 부은 그 남자를 보고는 감히 변방의 소국인 한국 출신이 감히 중국인인 나를 이렇게 모욕하냐며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어쩐지 세련된 옷차림의 깔끔한 외형이더라니. 역시나 그는 한국인이었어요. 그 한국인 친구는 중국인 왕쥐안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냉수 먹고 속 차려라 라는 옛말이 있거든. 너 같은 오만방자한 중국인을 보니까 딱 그 말이 생각나서 말이지. 어때? 이제 좀 제정신이 들어? 중국인 왕쥐안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인 이 한국인 남자의 이름은 라이언 해리스로 그 역시 정치외교학 박사 학위 취득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에서 태어난 그가 미국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가 아주 어릴 때 미국의 백인 가정에 입양을 왔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왕쥐안과 그의 중국인 패거리는 대만인인 제 여자친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 출신인 라이언 역시 멸시해왔다고 하더군요. 왕쥐안에게 당하고만 있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유독 한국 출신의 라이언은 달랐다고 했죠. 대체 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인 패거리는 어쩌다가라도 유독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적으로 자격지심을 드러내며 마치 라이언이 들으라는 듯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는 한국 출신 라이언이 점심에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그 중국인 패거리가 그것을 보더니 왜 한국인들은 자꾸만 중국 문화를 훔쳐가려고 하냐며 김치의 기원이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채소 절임이라고 했다더군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똘똘 뭉친 중국인 왕쥐안은 오늘도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닌 것이고 결국 이렇게 한국 출신 라이언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었죠.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은 왕쥐안은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어요. 왕쥐안은 으드득 이를 갈며 라이언에게 이렇게 말했죠.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지구에서 사라질 코딱지만큼 작은 나라 출신 주제에 감히 위대한 중국인인 나를 건드려? 두고 봐. 나중에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 나면 결국 한국은 중국에게 흡수당할 테니. 왕쥐안의 말은 분명 재수없고 오만방자하기 그지없었지만 일면 맞는 것 같기도 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은 북한 때문에 중국과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기는 하잖아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도 혹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자멸한다고 해도 중국은 군대를 끌고 한국 정세에 반드시 개입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거대한 규모의 중국군을 맞아 한국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왕쥐안의 말대로 어쩌면 한국은 7억 명이 넘는 중국군의 군화에 짓밟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출신 라이언은 그런 왕쥐안의 말이 가소롭다는 듯 얼굴에 미소까지 지으며 그의 말을 하나하나 받아치기 시작했어요. 너 아까 시진핑 주석이 중국은 2049년까지 그 어느 국가와 싸우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강국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했지? 야, 이 멍청아, 넌 그걸 자랑이라고 떠들고 있냐? 그건 다시 말하면 2049년까지는 중국이 군사 강국이 아니라는 뜻 아냐? 라이언의 말에 왕쥐안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새빨개지더군요. 하지만 꼴의 자존심은 있는지 여전히 자신의 뜻을 굽히지는 않았어요. 중국은 지금도 세계 3위 군사 강국이거든. 반면에 한국 따위는 고작 5위에 불과하지. 게다가 우리 중국은 육군 병력만 해도 100만 명이 넘어. 알겠니? 그런데 한국은 어때? 중국군의 절반도 안 되지 않나? 겨우 그 정도 병력으로 우리 중국을 어떻게 상대할 건데? 그렇게 말하며 왕쥐안은 의기양양하게 웃어 보였죠. 거기에 더해 왕쥐안과 함께 있던 중국 패거리까지 동조하면서 신이 났는지 박수를 치며 왕쥐안의 말에 환호하더군요. 저와 제 여자친구는 한국 출신 라이언이 이 말에는 어쩌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했었는데 그건 저와 제 여자친구의 오질 앞에 불과했어요. 왜냐면 라이언은 여전히 여유롭게 웃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라이언은 이 상황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아 보였죠. 이윽고 라이언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왕쥐안과 함께 있던 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답니다. 군인의 수가 많다고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건 대체 어떤 무식한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야? 아니 햇병아리가 아무리 많이 모였다고 한들 독수리 한 마리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라이언의 말을 들은 왕쥐안은 마치 얼음이 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죠. 그러거나 말거나 라이언의 참 교육은 계속되었어요. 라이언은 중국군이 대군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규모 군대에 비해 대규모 군대가 유리한 점이 많다는 것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대규모 군대에게 적절한 무기가 주어졌을 경우라고 못을 박았죠. 하지만 중국은 덩치만 부풀렸을 뿐 사실은 최첨단 무기를 갖추지 못한 속빈 강정에 불과했고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비해 규모는 작을지언정 내실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라이언은 한국의 공군과 중국의 공군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중국은 2007년부터 제11이라는 중국제 전투기를 양산하기 시작하며 강한 공군을 표방하기 시작했는데 엄밀히 말해 이 전투기는 중국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이 전투기를 만들 때 예전 소련의 전투기인 Su-27에 외형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이죠. 중국의 또 다른 전투기 J-20은 중국이 최초로 개발했다던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 전투기 역시 미국 공군 F-117 스텔스 전투기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만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복제품이 진품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아니 적어도 비슷한 성능이라도 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럴 리가 있나요? 메이드 인 차이나는 싸구려라는 그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실제로 미얀마는 싼 맛에 중국제 전투기를 구입했다가 오작동 문제로 인해 그저 이 전투기를 관상용으로만 쓰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떨까요? 먼저 대한민국 공군은 F-15와 F-16을 주력 전투기로 운용하고 있는데 F-16은 대함미사일인 하푼과 대레이더 미사일인 함을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미국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적외선 유도 방식 최신형 미사일 AIM-9X도 날릴 수 있는 막강한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군은 이런 무시무시한 전투기를 무려 140여 대나 보유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 F-35도 갖추고 있는데 이 전투기는 대부분의 4세대 전투기들을 거의 압살해버리는 수준이랍니다. 이 F-35는 조종사에게 360도 전 방향의 시야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전투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근접 전을 벌일 때에는 적군기와 아군기의 색을 각각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구분해 표시해주어 조종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단 1초로 승패가 갈리는 공중전에서 이렇게 뛰어난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메리트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었죠.
게다가 대한민국 공군의 전투기에는 암람이라는 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 미사일은 내장된 컴퓨터가 타깃의 정조준을 유지하는 스마트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폭풍우가 치거나 그 어떤 날씨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날씨를 봐가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 세심하게 계산해 둔 것이죠. 설명을 마친 라이언은 왕주얀에게 물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군과 한국 공군이 맞붙으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말이죠. 중국인 왕주얀은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결국 그 답은 한국 출신 라이언이 했죠. 중국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적수가 되지 못해. 만약 중국 공군이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잖아? 그럼 중국의 전투기들은 한국의 전투기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박살 나버릴 거야. 왕주얀은 그 말에 발끈해서는 중국에는 공군 말고도 해군이 있다며 황해를 관할하는 중국의 북해함대는 핵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어서 한국이 꼼짝도 할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핵무기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그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실실 웃기 시작하더군요. 왕주얀은 이번에야말로 한국을 짓밟아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듯 재수 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게 한국은 중국과 달리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저는 핵무기라는 사상 초유의 공격무기 앞에서 이제 라이언이 어떻게 받아치려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라이언은 왕주얀이 그렇게 나올 줄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라이언은 또 그렇게 어리석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지으며 중국인 왕주얀을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왕주얀은 대체 왜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냐고 꽥 소리를 질렀고 라이언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라이언은 중국이 정말로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왕주얀은 두 번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라이언의 생각은 달랐어요. 라이언은 중국이 핵무기를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죠. 그 이유는 핵무기를 사용한 뒤 중국이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한국이 아닌 그 어떤 나라도 제압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그 뒤에 올 환경오염과 경제 제재였습니다. 우선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에 핵무기가 터진 후 방사능의 끔찍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은 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30년 동안 방사능에 찌든 변이 된 돌연변이 식물들이 자랐던 것을 생각하면 중국은 한국과 한국 인근에 사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핵을 발사한다면 중국은 타국을 향해 잔인한 횡포를 부린 이유로 더 이상 세계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겠죠. 세계 시장에서 배척받게 되면 얼마 못 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고요. 따라서 핵무기는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일 뿐 실질적인 무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중국의 함대가 서해에 침투하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먼저 한국의 해군은 P-8A 포세이돈을 출격시켜 중국 함대를 박살낼 거라고 했죠. 실제로 이 초계기는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잠수함을 잡아내는 동시에 적의 수상함까지 공격하는 다목적 항공기로 현존하는 해상 초계기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가에서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군기 준비될 것이고 이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원샷 원킬로 잡아내는 역할을 하며 한국의 국방 과학기술이 집약된 최고의 무기 체계로 중국 함대들은 한국 본토에 접근도 못 해보고 격추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했죠. 여기에 대한민국 해군은 항대방공 능력을 대폭 강화한 세종대왕급 구축함도 갖추고 있는데 이 이지스함이 전면 배치되면 중국 함대가 한국 해군을 인지하기도 전에 대공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발사, 적을 섬멸시켜버릴 것입니다. 한국 출신 라이언은 왕주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중국과 한국이 교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냐고 말이죠. 물론 이것은 100번을 물어도 100번 다 같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죠. 만약 중국이 한국의 영해를 침공한다면 5천여 개가 넘는 슈퍼컴퓨터를 탑재한 한국 함대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을 서해에 수장시켜버릴 테니까요. 라이언의 주장은 물 샐 틈 없이 완벽하며 합리적이었고 저는 이제 그만 왕주얀이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하지만 왕주얀은 더 미쳐서 날뛰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이제 그 모습은 애잔하고 하찮기 그지 없었지만 말이죠. 그래봤자 중국 군대가 한국 본토에 상륙하기만 하면 한국은 끝이야. 대체 우리의 125만 대군을 반도 안 되는 한국 육군이 어떻게 막을 건데?
중국의 육군 전력은 한국의 해안에 닿기도 전에 전부 수장될 것이라 그렇게 알아듣기 좋게 설명해 줬건만 왕주야는 눈과 귀를 다 틀어막은 것인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기 시작했죠. 라이언은 그런 왕주안이 불쌍했는지 만약 중국의 육군이 한국 해군의 방어를 운 좋게 모두 피한 뒤 한국 본토에 가까이 접근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야, 이 멍충아, 왕주안 너가 간과하고 있는 게 두 가지 있는데 뭔지 알아? 하나는 한국의 지형과 조수 간만의 차이야. 한국의 바닷속 지형과 조수 간만의 차는 워낙 복잡하고 정교해서 그 자체로 지뢰밭이라고도 하거든? 중국 함선이 한국 해안가에 가까이 왔을 때쯤에는 이미 한국 해군과 공군의 고성능 레이더 공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후일 것이고 그런 상태로는 천혜의 요새인 대한민국의 해안에 절대 상륙할 수 없어. 라이언의 말을 들으니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토와 바다까지 한국을 지킨다는 사실은 어쩐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침범 불가한 신성한 영역으로 느껴지게 했죠. 왕주야는 그게 불쾌했는지 입술을 짓씹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라이언은 왕주안이 간과한 다른 하나가 무엇인지 이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바로 대한민국 육군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었죠. 왕주안은 한국의 육군이 중국 육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고 코웃음 쳤지만 사실 한국은 상비군 말고도 예비군이라는 전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예비군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육군은 무려 300만이라는 숫자에 다다르게 됩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뛰어난 지능과 센스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민족이잖아요. 300만의 대군이 각각 훌륭한 두뇌와 압도적인 전투 센스를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저는 상상해보는 것만으로도 맨몸으로 맹수를 만난 듯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알고 보니 한국이 이렇게 강력한 군사대국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라더군요.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힘없고 가난한 나라여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일본에게 삼켜진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품없던 약소국이 100년 만에 세계 군사 강국 5위라는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이룩한 것이죠. 그 사실이 놀랍고 무서운 이유는 이 폭발적인 성장력의 저력이 한국인 내부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던 과거를 발판 삼아 강해지기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채찍질하고 단련시켜 이토록 빠르게 성장하는 민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반면에 중국은 어떤가요? 그토록 광활한 영토와 유구한 역사, 수많은 인구를 가지고 중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고작 자신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사상에 도취된 것밖에 없죠. 그것으로 끝났다면 좋았겠지만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도취된 나머지 주변국들을 괴롭히기까지 하고요. 이왕 그렇게 사악하게 굴 거라면 전쟁 준비나 열심히 하든지. 진짜 웃기게도 중국군의 수뇌부에서는 전투기 연료에 물을 섞는 등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비리를 저지르기까지 하죠. 이야기가 여기까지 흐르자 더 이상 중국군의 위용을 뽐낼 수는 없었는지 아니면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장땡이라는 역겨운 중국 문화 때문인지 왕주야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꺼내며 한국을 깎아내리기 시작하더군요. 아, 몰라. 어쨌든 중국이 한국보다 위대하고 대단한 국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 예전부터 조선은 우리 중국을 형님으로 모셨고 또 조선의 왕이 청나라의 황제에게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빈 적도 있다고. 그러자 라이언은 왕주안이 무식함에는 정말 치가 떨린다며 한국의 전쟁사에 대해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흥미로웠던 것은 고구려와 수나라라는 중국의 고대 국가 사이에 있었던 전쟁 이야기였는데 수나라는 중국의 조상답게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고구려는 이 말도 안 되는 대군을 맞아 항복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자연 지형을 이용해 영리한 승리를 이끌어냈어요. 그 결과 수나라는 역사의 저 너머로 사라져버렸죠. 시간이 지나 세워진 중국의 다른 고대 국가, 당나라 역시 엄청난 대군을 보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천재 같은 고구려의 장군이 감히 적군은 상상도 하지 못할 계책을 써서 승리를 거머쥐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똑똑하고 뛰어난 것이야 이미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천재성이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되었답니다. 동시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인들은 한국인들을 이기고 있는 것이 없네 라는 것도 깨달았죠. 국가의 영토 크기와 인구수 대비해서 한국은 진짜 강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건 비단 저뿐만 아닌 다툼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진짜로 실제 만약 지금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이길까? 라는 생각 말이죠.
세계 경제 대국 순위 2위이자 군사 대국 순위 3위이며 압도적인 인구수를 가진 중국일까? 아니면 천재적인 기술력과 훌륭한 인성, 압도적인 천재성을 가진 한국일까? 답은 너무 쉬웠어요. 단순한 수치와 숫자로만 비교하면 중국이 우세할 것 같겠지만 저를 포함 주변 모든 사람들이 100% 한국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견했죠. 왜냐하면 전쟁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결국 전쟁이라는 것 역시 아주 복잡하고 미묘하고 사소한 것에 의해 좌우되는 사람의 일이죠. 우선 중국인들은 기본적인 인성이 덜 된 반면 한국인들은 특유의 매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만약 한국과 중국이 싸우게 된다면, 그래서 만에 하나 한국이 중국에게 밀리게 된다면 한국의 우방국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우선 우리나라인 미국부터도 두 팔 걷고 한국을 돕기 위해 나설 겁니다. 반면에 중국은 여기저기 끝도 없는 적이 있는 국가죠. 중국이 치명적인 위기에 몰리면 중국의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이나 주변국이 중국을 도울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 확실했죠. 저는 그것만으로도 게임은 끝이라고 봅니다. 왕쥐아는 아무리 해도 한국을 이기지 못하겠는 걸 깨달았는지 자신의 패거리를 향해 뭐라고 중국말을 하더니 자리를 피해 달아나듯 가버리더군요. 그러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국 출신 라이언을 마치 영웅처럼 바라보며 큰 소리로 박수를 치고 환호해 주었어요. 아마 모두들 그동안 말만 안 했지. 그 무례했던 중국인 패거리들에게 쌓인 게 많았던 거죠. 그나저나 저는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라이언은 어릴 때 미국에 입양 와서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이 없는 게 당연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제가 궁금해하는 것 같자 라이언은 저를 보며 다정하게 미소 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나를 입양해 주신 가족, 우리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미군이셨어. 할아버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셨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한국 군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강한 정신력,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고 감탄했었다고 하셨어. 한국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도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훌륭했던 한국인들을 떠올리며 할아버지 역시 열심히 사셨고 그 시절이 좋은 인연이 되어서 사고로 부모를 잃고 나라 돌봄센터에 있던 한국 아이였던 나를 우리 부모님이 입양하는 것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하셨어. 할아버지는 늘 나에게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셨어. 비록 사고로 부모를 잃고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 와 있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해주셨어. 그 영향으로 나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인의 피를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고 지금은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어. 라이언의 말에 한국과 미국 또 과거와 현재를 가로지르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모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 있다던데 훌륭한 미국인 할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한국인 손자가 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우리 미국과 한국은 서로 사이가 좋은데 저 중국인들은 왜 미국까지 와서 저 난리를 쳐대는 것인지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네요. 물론 중국인이라고 해서 다 왕쥐양 같은 놈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으로도 저런 나쁜 놈들에 대항해서 한국과 미국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사이 좋은 한국과 미국을 보며 중국인들이 정신 좀 차리고 주변국을 괴롭히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럼 이만 저의 긴 이야기를 마칠게요. 인상 깊었던 라이언은 지금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인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진짜 라이언 씨의 한국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으신 것 같네요. 중국인 왕쥐양과 그 패거리들을 단숨에 입 다물게 해버리고 진짜 멋지십니다. 사연 보내주신 마이클 스펜서 씨에게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해외 사연들을 소개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여우튜브